12. 결심. 살라자르 선단은 푼다 말도나도 근처에 있는 암초에 부닥쳐서 모두 침몰했다. 32명의 선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세빌라노 한 사람뿐이었다. 폭풍이 사라진 뒤 나흘째 되는 날에 장례 미사가 열렸다. 성당은 또다시 꽃으로 장식되고 마을 사람들이 성당 안팎으로 꽉꽉 들어찼다. 사람들은 라파즈가 생긴 이래 며칠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2번이나 벌어지다니 정말 이상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위대한 진주가 발견되더니 뒤이어 엄청난 폭풍이 몰아쳐서 세빌라노만 빼고 선당과 선원을 모두 침몰시킨 것이다.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 2가지 사건이 아주 신비스런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다. 물론 나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갈라도 신부님이 장례 미사를 집전하는 동안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신부님이 강론하는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나는 계속해서 마돈나를 쳐다보았다. 하얀 옷을 입은 채 조개 껍질 모양의 벽감 안에 서 있는 마돈나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다. 이전에도 수없이 보았던 아름다운 미소였다. 마돈나는 무릎을 꿇고 미사를 올리며 슬피 우는 유가족들을 굽어보고 있었다. 배들이 침몰해 선원들이 모두 죽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여전히 웃고 있었다. 갈라도 신부님은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성당에 봉헌한 선물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아름다운 흑진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 순간 창가에서 밝은 빛이 흘러들어와 마돈나를 비추었다. 마돈나가 한 손에 들고 있는 진주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나는 밝게 빛나는 진주를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저렇게 훌륭한 선물을 바쳤는데 왜 마돈나는 우리 아버지를 폭풍에서 구하지 않았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당 밖으로 나오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다. 광장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세빌라노가 다가와서 한 손을 내 어깨 위에 얹을 때도 나는 여전히 그 생각을 했다. 도대체 마돈나와 마돈나의 진주가 폭풍이 몰아닥치는 걸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거대한 천상의 진주가 행운을 갖다 주지 못해서 안 됐군. 세빌라노가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이전엔 그가 그런 식으로 신을 모독하는 발언을 해도 나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웅웅 울려 퍼졌다. 자세를 똑바로 하고 날카로운 말투로 그에게 반박했다. 천상의 진주가 당신에게는 행운을 가져다 주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 역시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살아 돌아온 건 진주 때문이 아니야.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수영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야. 세빌라노와 나는 입을 꽉 다물고 서로를 노려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때 먼 곳에서 노인의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노인은 성당과 성당 밖으로 나오는 군중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내가 이곳에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듯 나에게는 눈길을 한번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세빌라노와 헤어져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자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니 노인이 3발짝쯤 떨어진 채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전에 경고했지? 진주는 쥐가 오리신의 것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경고하건대 젊은이 손으로 직접 쥐가 오리신에게 진주를 돌려줘야 해. 진주를 훔친 사람은 바로 젊은이니까 말이야.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와 누이와 함께 있을 작정이었다. 그러나 올해의 계획을 바꾸고 다시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갈라도 신부님을 만나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뱅뱅 도는 여러 가지 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성당을 전부 찾아보았지만 신부님은 어디에도 없었다. 제단 뒤에 있는 미사 준비실에도 안 계셨다. 나는 성모상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마돈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았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푼타 말도나도 바다 밑에 침몰되어 있는 선단과 아버지의 죽음과 노인의 경고만이 계속 떠올랐다.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두 눈을 뜨고 마돈나를 올려다보았다. 한 손에 들고 있는 진주가 눈에 크게 들어왔다. 마돈나는 그 손을 앞으로 쑥 내밀고 있었다. 마치 빨리 가져가라고 독촉하는 것만 같았다. 나는 두 발을 딛고 일어나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갈라도 신부님을 불러보았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나는 재빨리 손을 뻗어 진주를 한 손에 움켜잡고 주머니 안에 깊숙이 넣었다. 그러고는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왔다. 성당 문을 열고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막 성당 안으로 들어서려는 어떤 사람과 얼굴을 부딪힐 뻔했다. 세빌라노였다. 모자를 놓고 와서 도로 오는 중이야. 만일 도적놈이 가져가지 않았다면 아직 성당 안에 있겠지? 나는 그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옆으로 비켜섰다. 나를 지나치는 그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섬광이 번뜩였다. 지극히 짧은 순간이었다. 그래도 나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혹시 그가 불거져 나온 주머니 속에 진주가 들어있다는 것을 눈치챈 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나는 광장을 가로지르며 몇 번씩 뒤를 돌아보았다. 노인이 어디선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집 앞에 도착하자 노인이 나무 밑에서 걸어 나왔다. 이른 저녁 성당에서 일하는 아이가 위대한 진주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 성당의 커다란 종이 다급히 울리기 시작할 때 나는 누군가가 그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종이 처음 울리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편지를 쓰고 있던 연필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왜 지금 종이 울리지? 저녁 기도 시간인가 보죠, 뭐. 지금은 저녁 기도 시간이 아니야. 그러면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있나 보죠, 뭐. 종이 계속 울려댔다. 이윽고 갈라도 신부님이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 안으로 들어섰다. 진주가 없어졌어요. 사라졌다고요. 사라지다니요? 내가 물었다. 그러자 신부님이 헐떡이는 숨을 억누르며 다시 외쳤다. 누가 훔쳐갔다고. 나는 깜짝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신부님을 따라 성당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이 성당 바깥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신부님이 나를 계단 위로 데리고 가서 성모상을 가리켰다. 마돈나는 텅 빈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내 뒤를 따라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위대한 진주를 훔쳐갈 사람은 누구누구밖에 없다며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어떤 여자는 자기가 아는 온 주민이 그것을 훔쳐갔다고 말했다. 어떤 낯선 남자가 성당 밖으로 뛰쳐나오는 걸 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인네들이 흐느끼며 울고 갈라도 신부님이 비통한 얼굴로 두 손을 쥐어 비트는 모습을 보니 내가 진주를 가지고 있다. 지금 침실 베개 밑에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가지고 오겠다. 라는 말이 입에서 막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푼타 말도나도 바다 밑에서 울부짖는 아버지와 선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노인의 목소리가 두 귀를 때렸다. 마치 바로 옆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생생하게 들렸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
진주를 셔츠 안에 숨긴 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먼 길을 돌아서 해변으로 내려갔다. 사방을 둘러보니 내가 잘 아는 사람의 소유인 배 한 척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배는 나 혼자 노를 젓기에는 너무 큰 배였다. 배를 모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다른 배를 찾기엔 너무 마음이 급했다. 달이 하늘 높이 떠올랐다. 나는 쥐가오리 신이 사는 산호초 섬을 향해 노인이 쥐가오리 신이 살고 있다고 말한 섬을 향해 노를 젓기 시작했다. 미심쩍어 하면서도 어느새 나는 노인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13. 세빌라노의 음모. 동이 터올 즈음에 나는 산호초 섬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도착했다. 썰물이었지만 조류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서 어두운 협곡 안으로 배를 모는 게 아주 힘들었다. 드디어 동굴을 가리고 있는 바위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산호초 섬은 두터운 빨간 안개층 속에 숨어 있었다. 안개가 너무 두터워서 노인이 사는 오두막집과 해변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렸다. 어쩌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어떤 물체가 뒤에 있다는 느낌 때문에 환청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다. 밤새도록 노를 젓는 동안 나는 쥐가오리 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언뜻 그 생각이 났으나 두려움은 없었다. 노인이 말한 대로 쥐가오리 신이 마음대로 몸을 바꿀 수 있는 존재라면 또 인간으로 변해서 마을로 심지어 성당 안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는 존재라면 또는 노인의 말대로 상어와 물고기 친구들이 바다에 세련한 모든 일을 알려주는 존재라면 내가 위대한 진주를 다시 동굴 안으로 돌려보내려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어둠을 헤치며 남쪽을 향해 계속 노를 젓는 동안 나는 달빛이 비치는 파도를 살펴보며 박쥐처럼 생긴 거대한 생물을 찾아보았다. 그렇게 하는 나 자신이 우스꽝스러워 쓴웃음이 나왔다. 그때 뒤에서 안개를 뚫고 또다시 어떤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윽고 내가 잘 아는 목소리가 파도 소리를 헤치고 들려왔다. 좋은 아침이야 친구. 하지만 노를 젓는 속도가 너무 느리군. 라파주에서 바로 뒤쫓아 배를 띄웠는데 자네보다 먼저 도착해서 계속 빈둥거리다가 그만 잠이 들었지 뭐야. 진주가 너무 무거워서 배가 잘 나가지 않았나 보지? 무슨 진주요? 나는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며 되물었다. 물론 위대한 진주지. 내가 진실을 밝힐 테니 잘 들어두라고. 나는 자네가 진주를 훔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문가에서 자네가 진주를 훔치는 걸 목격했다고. 게다가 성당 밖으로 나올 때 벌록 튀어나온 주머니도 재차 확인했고 내가 어떻게 자네를 지켜보게 되었는지 궁금할 테니 이왕 솔직하게 말한 김에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하지. 나 역시 진주를 훔치려고 거기에 갔었다고. 그런데 자네가 먼저 실례를 했지. 어때? 놀라운가? 세빌라노가 한바탕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자, 두 명의 도적이 이렇게 만났으니 같은 도적으로서 진실을 묻겠는데 지금 진주를 가지고 있나? 세빌라노가 다시 폭소를 터뜨리며 물었다. 나는 두터운 안개 뒤에 가린 그를 발견할 수 없었다. 심지어 그가 타고 있는 배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도 파악할 수 없었다. 먼저 자네가 지금 진주를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 대답하게. 그러고 나서 자네가 진주를 발견한 곳이 이곳이 맞는지 말해주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거짓없이 대답해야 할 거야. 목소리가 어느새 아주 싸늘하게 변했다. 빨간 안개가 조금 걷히면서 태양이 그 사이를 뚫고 우리를 비추어 주었다. 세빌라노는 조그만 보트를 타고 있었다. 그 보트는 나와 동굴 사이에 있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한 손에 들고 있는 그의 칼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다. 그와 나는 서로 상대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는 그가 필요한 경우에 그 칼을 사용하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자네가 위대한 진주를 훔쳤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야. 훌륭한 물건은 어차피 악마가 가지게 되어 있으니 말이야. 그렇다고 진주를 발견한 곳을 남에게 알려주지 않으려는 걸 나무라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먼저 나에게 진주를 건네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친구. 그는 칼을 허리춤에 집어넣더니 노를 들고 보트를 저었다. 그가 탄 보트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윽고 뱃머리가 서로 맞닿았다. 그가 진주를 내놓으라며 한 손을 내밀었다. 동굴은 어두웠지만 먼 거리가 아니라서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나는 셔츠 안에서 진주를 꺼내들었다. 그러고는 그에게 건네는 척하다가 그가 손을 내밀고 받으려 할 때 그 뒤에 있는 동굴 입구를 향해 하늘 높이 던져버렸다. 그러나 그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었다. 진주가 내 손에서 떠나자마자 세빌라노 역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노를 집어들고 무거운 배를 돌려 조류를 거스르며 노를 저었다. 산호수 섬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노인의 도움을 청할 생각이었다. 내가 미처 방향을 잡기도 전에 세빌라노가 다시 물 밖으로 떠올랐다. 한 손으로 노 하나를 꽉 움켜쥐더니 몸을 당겨서 뱃전을 움켜잡았다. 다른 한 손에는 위대한 흑진주가 들려 있었다. 자네가 이것을 악마에게 던지고 악마가 이것을 받았네. 자, 이제 내 배를 찾아가자고. 그가 배 옆으로 올라오면서 말했다. 세빌라노가 타고 온 보트는 조류를 따라 멀리 흘러가고 있었다. 그 보트는 내가 탄 배보다 훨씬 작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 안에는 음식과 물단지, 낚싯줄과 낚싯바늘, 새로 만든 작살 등 장거리 항해를 위한 준비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 세빌라노가 그 보트 안으로 건너뛰더니 따라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그 신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빨리 친구, 까딱하다간 조류를 놓치겠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단 말이야. 나는 해변으로 가겠어요. 소토루존 노인에게 볼 일이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세빌라노가 허리춤에서 칼을 빼들었다. 나는 노인이 오두막 바깥으로 나와 우리를 발견하기만 고대하며 멀리 해변을 바라보았다. 빨간 안개는 여전히 해변을 가리고 있었다. 세빌라노가 또다시 자기 보트로 건너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번엔 칼을 흔들며 위협했다. 손잡이가 코르크로 된 날카로운 칼이었다. 나로서는 그 말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앉으라고 편안하게 말이야. 그가 나에게 노 한 쌍을 건네고는 속 네일을 찢어서 진주를 감싼 다음 뒷자리에 앉았다. 노를 저어 그가 지시했다. 안개가 훨씬 많이 걷혔다. 나는 마지막으로 해변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때 어깨에 날카로운 느낌이 전해졌다. 칼끝으로 어깨를 찌른 게 분명했다. 나는 노를 집어들고 아무렇게나 젓기 시작했다. 바다를 향해 저 저쪽 방향으로 가야 하니깐 말이야. 우리가 왜 저쪽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아? 어차피 자네가 조만간에 묻게 될 테니 미리 알려주지. 우리는 과이마스시로 가는 거야. 그곳에 왜 가냐고? 바로 이 위대한 진주를 팔러 가는 거야. 너와 내가 함께 이 진주를 파는 거야. 살라자르 가문의 이름으로 말이야. 과이마스의 진주 상인들 사이에는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거든. 그러니 그 이름으로 팔면 나 혼자 파는 것보다 10배 이상 받을 수 있을 거야. 세빌라노는 말을 마치더니 입을 꾹 다물고서는 열심히 노를 저었다. 나는 그가 열심히 노젓는 소리를 들으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보트 옆으로 뛰어내려 열심히 헤엄치면 해변으로 도망갈 수 있을 거다 하고 생각했다. 세빌라노가 내 생각을 먼저 읽었다. 또다시 날카로운 칼끝이 내 등을 찔렀다. 내가 노젓는 일과 감시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없게 되면 결국에는 자네 혼자 노를 저어야 하는 피곤한 일이 생겨. 그러니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고, 친구. 시간이 지나면 조류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뀔 테니 말이야. 나는 절망에 빠져 천천히 노를 저으며 수만 가지 생각을 했다.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세빌라노가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 한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해협을 빠져나왔다. 이제는 섬과 너무 멀어져서 헤엄쳐서는 도망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세빌라노는 방향을 동쪽으로 고정시키고 누더기로 기운 돛을 올렸다. 14. 죽음의 성. 남쪽에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는 그날 오전에 상당한 거리를 나아갈 수 있었다. 정오에는 세빌라노가 가져온 옥수수빵으로 점심을 때웠다. 빵을 먹고는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잤다. 나는 해질 무렵에 깨어나서 내가 조종키를 잡을 테니 한숨 자두라고 세빌라노에게 말했다. 싫어, 자네를 믿지 못하겠어. 친구, 한번 잠이 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될 거야.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자네가 방향을 돌려서 라파즈를 향해서 배를 몰겠지. 세빌라노가 빙그레 웃으며 대꾸했다. 세빌라노는 가끔 꾸벅꾸벅 졸았다. 하지만 두 눈을 모두 감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쪽 눈은 뜨고 한쪽 손은 칼이 꽂혀있는 허리춤에 댄 채 졸았다. 진주는 신발을 신지 않은 두 발 사이에 놓여 있었다. 발가락이 손가락만큼이나 길었다. 바람이 잦아들고 달이 떴다. 문득 400여 미터 뒤쪽에서 바닷물이 움직이는 게 눈에 들어왔다. 내가 본 것은 파도가 아니었다. 바람이 약해서 파도가 일리지는 않았다. 바다에는 상어가 많았다. 나는 상어들이 물고기를 잡아먹나 보다 생각했다. 바다 표면이 또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날개같이 생긴 지느러미 끝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습이 달빛 사이로 보였다. 쥐 가오리가 분명했다. 그날 낮에도 일광욕을 즐기거나 바다 위로 높이 뛰어오르며 노는 쥐가오리를 여러 마리 발견했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뒤에서 수영하는 쥐가오리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잠에 골아떨어졌다. 한밤중에 꿈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불현듯 잠에서 깨어났다.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파도가 미끄러지며 해변 위로 올라오는 소리와 너무나 비슷했다. 그것은 꿈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았다. 3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거대한 쥐가오리가 달빛을 받으며 우리를 뒤쫓아오는 게 보였다. 친구가 생겼군요. 내가 입을 열었다. 그래, 아주 커다란 놈이야. 저놈이 우리 앞으로 나와서 줄로 묶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과이마스시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세빌라노가 대답하며 비웃듯이 웃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서 거대한 쥐가오리가 배 후미로 가까이 다가오는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내가 잠들기 전에 보았던 그 쥐가오리가 분명했다. 저놈이 옥수수빵 냄새를 맡은 모양이군. 세빌라노가 말했다. 다음 날에도 쥐가오리는 여전히 우리 뒤를 쫓아왔다.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양쪽 지느러미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수영하는 모습이 물고기가 바다를 수영한다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박쥐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모양새였다. 예전에 진주잡이를 나갔다가 돌아올 때
당신이 쥐가 우리 신이라고 외치자 원주민 조수가 공포에 질려 벌벌 떨던 일 기억납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 광경을 보면 정말 재미있을 텐데. 내가 세빌라노에게 말하자 그가 말을 받았다. 저런 놈은 이전에도 많이 보았어. 하지만 저놈은 정말 크군. 지느러미 끝에서 끝까지 길이가 8m 정도? 그리고 무게도 2톤은 넘을 것 같군. 저놈들은 인간을 공격하지 않아. 바다 박쥐는 돌고래처럼 인간에게 우호적이라고. 내 배를 하루 종일 쫓아오면서도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잖아. 그래도 자네 따윈 지느러미를 약간 움직이거나 꼬리를 한 번만 휘둘러도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을 거야. 쥐가오리가 약 1시간 넘게 우리 옆구리에서 수영하더니 이윽고 보트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그가 우리 보트를 지나칠 때 나는 그의 눈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호박색의 검은 눈동자가 박혀있는 눈은 세빌라노에게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고 오로지 나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입을 바라보았다. 쥐가오리 씨는 이빨이 7줄이라던 어머니의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나는 혼자 자신있게 말했다. 엄마 말이 틀렸어. 이빨은 입술 밑에 한 줄밖에 없어. 그리고 칼날처럼 날카롭지도 않고 아주 뭉툭해. 쥐가오리가 방향을 돌리더니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다시 배를 향해 돌아왔다. 그러더니 다시 멀어지다가 다시 방향을 돌렸다. 이번에는 방향을 돌리는 원이 훨씬 조그맣게 줄어들었다. 그로 인해 일어난 파도가 보트를 기우뚱거리게 만들었다. 저 친구 그냥 두면 안 되겠군. 만일 저놈이 더 가까이 다가오면 작살 맛을 보여줘야겠어. 세빌라노가 분통을 터뜨렸다. 나는 세빌라노에게 그러면 안 돼요. 작살로 던져봤자 바늘로 찌르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저것은 단순한 쥐가오리가 아니에요. 저것은 쥐가오리 신이에요. 하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얼어붙은 입술이 떨어질 생각을 안 했다. 쥐가오리 신이 우리 옆을 지나면서 세빌라노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호박색 눈으로 나만 뚫어지게 쳐다보던 장면이 생각났다. 내가 아주 어려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가볍게 웃어넘길 나이가 되기 전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갑자기 물밀듯이 뇌리를 스쳤다. 그 기억이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일어났다.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거대한 물체는 쥐가오리 신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원이 계속 조그맣게 줄어들었다. 우리는 배와 세빌라노와 나와 진주는 그가 그리는 원 한가운데 있는 게 분명했다. 배가 격렬하게 흔들리면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자로 그 물을 열심히 퍼내야 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배가 침몰될 게 분명했다. 약 800m 앞에 죽음의 섬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그 섬을 죽음의 섬이라고 부르는 것은 만일 어떤 사람이 거북이를 잡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그 섬에 상륙하면 그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 부족이 무조건 모든 사람을 잡아 죽였기 때문이다. 계속 물을 퍼내. 내가 노를 저을 테니 저 섬으로 가야겠어. 세빌라노가 지시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의 섬에 상륙하는 편이 낫겠어요. 내가 동의했다.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말한 건 생전 처음이었다. 쥐가오리 신이 약간 멀어지더니 물속으로 들어가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우리가 세운 계획을 눈치챈 것 같았다. 우리는 안전하게 섬에 상륙할 수 있었다. 14. 탈출. 죽음의 섬은 버밀리온 해역에 있는 다른 섬과 마찬가지로 황무지였다. 하지만 그 섬에는 모래가 가득한 아늑한 모래사장이 있어서
수천 마리의 거북들이 알을 낳기 위해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우리는 배를 몰아 그 모래사장에 상륙했다. 그런 다음 모래사장 건너편에 있는 낮은 언덕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펴보았다. 섬은 아주 작고 대부분이 평평한 지대를 이루고 있었다. 그 남쪽 끝에 온주민들이 오두막이나 천막도 지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서 살고 있었다. 여기저기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주변으로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 있었다. 그들이 타는 검은색 카누들은 해변에 한 줄로 깨끗하게 줄지어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섬에 상륙한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트를 뒤집어서 물을 빼내고 옥수수빵을 먹었다. 어느새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이제 1시간이 지났어. 이 정도면 쥐가오리가 다른 배를 찾아서 쫓아다니기에 충분한 시간이야. 세빌라노가 말했다. 1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도 그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내가 반박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저기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쥐가오리 신이에요. 너무 어두워서 세빌라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가 나를 정신 나간 놈이라는 표정으로 쳐다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소리쳤다. 쥐가오리 신, 무식한 원주민들이 쥐가오리 신을 믿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책 읽는 법을 배운 사람이 위대한 살라자르 가문의 장손이 그런 미신을 믿다니? 도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기절초풍할 노릇이구만. 게다가 그는 지금 저기서 진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쥐가오리 신은 진주를 되찾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릴 거예요. 세빌라노가 몸을 일으켜서 내가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저 쥐가오리가 원하는 건 바로 위대한 흑진주다. 그래서 내가 진주를 바다에 던지면 저 쥐가오리가 그것을 받아들고 다른 데로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자네가 주장하려는 게 바로 그건가? 그래요. 세빌라노가 등을 돌리고 보트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더니 발로 보트를 걷어찼다. 나를 경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나와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다는 듯이 터벅터벅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달이 떠올랐다. 바로 그때 언덕 위에서 조그만 비명소리와 함께 새들이 푸드득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무엇인가가 둥지로 날아온 갈매기들을 놀라게 한 게 분명했다.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보니 하늘을 배경으로 어떤 물체가 불쑥 솟아나왔다. 나는 재빨리 일어났다. 하지만 세빌라노를 부르지는 않았다. 드디어 그를 떨쳐버릴 기회가 온 것이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위에 서 있는 온주민에게 내가 왜 이 섬에 상륙하게 됐는지 설명하고 싶었다. 그러면 쥐가오리 신을 두려워하는 온주민들은 나를 도울 게 분명했다.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만일 세빌라노가 온주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계획은 멋지게 성공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빌라노 역시 온주민을 발견했다. 도망가자. 세빌라노가 외쳤다. 나는 잠시 망설이면서 언덕 위에 있는 온주민을 살펴보았다. 갈매기들이 여기저기서 푸드득거리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마을에 있던 다른 온주민들이 언덕 위로 달려오는 게 분명했다. 세빌라노가 보트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재빨리 보트를 뒤집었다. 모래 위에 널려있는 음식과 장비들을 배 위로 집어던지면서 나를 보고 또다시 소리쳤다. 서둘러. 나는 보트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
그와 함께 보트를 바다로 밀었다. 진주가 보이지 않았다. 보트 안 은밀한 곳에 숨겨놓지 않았다면 주머니 안에 넣어둔 게 분명했다. 이곳에 남고 싶은가 본데 저들에게 잡히면 아마 저들은 자네를 모래 웅덩이 안에 집어넣고 얼굴만 밖으로 빼놓아 거북이들이 얼굴을 뜯어먹게 만들 거야. 어쩌면 자네는 쥐가 어르신과 마주치는 것보다 그렇게 되는 편을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군. 보트가 물 위에 떴다. 세빌라노가 보트 위에 올라타더니 빨리 노를 잡았다. 함께 가겠어? 여기에 남겠어? 언덕에서 쏜 화살이 휙 날아와 모래에 박혔다. 나는 황급히 보트 위로 뛰어오를 수밖에 없었다. 보트에 올라타자마자 두 번째 화살이 날아와 바로 옆에 떨어졌다. 달은 보름달에 가까웠고 공기는 아주 맑았다. 고요한 바다 위로 광활한 은빛 천지가 펼쳐졌다. 쥐 가오리 신에 대한 징후는 아무데도 없었다. 세빌라노가 돛을 올렸지만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노를 저어야 했다. 원주민들이 카누를 띄우고 쫓아오면 큰일이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오랫동안 들려왔다. 다행히 그들은 우리를 쫓아오지 않았다. 우리가 섬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비로소 가벼운 미풍이 불기 시작했다. 세빌라노는 돛을 손보고 나서 북극성을 살펴보더니 달이 떠있는 동쪽 방향으로 보트를 몰았다. 16. 비밀. 동력이 밝아왔다. 우리는 죽음의 섬에서 아주 멀리 노저어 나왔다. 공기가 무거웠다. 가끔 잔물결도 일어났다. 우리 주변에는 빨간 안개가 두텁게 깔렸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1시간이 지나도록 쥐가오리 신은 나타나지 않았다. 내 팔보다 기다란 동갈치 한 마리가 물을 차고 올라와 옆으로 총알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동갈치 입에서 공포에 질린 듯한 소리가 흘러나온 것 같았다. 용감하기로 소문난 동갈치를 저렇게 놀라게 만든 게 무엇인지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때 보트 뒤 약 100m 지점에서 엄청난 물무덤이 솟구쳐 올랐다. 그와 동시에 그 밑에서 쥐가오리가 나타났다. 물무덤을 사방으로 흩뿌리며 쥐가오리 신이 물 밖으로 높이 솟구쳐 올랐다. 그렇게 높이 솟구쳐 오른 건 생전 처음 보았다. 얼마나 높이 솟구쳐 올랐던지 하얀 배와 이리저리 흔들어대는 꼬리까지 물 바깥으로 나올 정도였다. 공중으로 솟구쳐 오른 쥐가오리 신이 1, 2분 정도 그 자리에 멈추었다. 밑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만 같았다. 그러더니 다시 천둥치는 소리를 내면서 물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드디어 자네 친구가 나타나셨군. 세빌라노가 말했다. 아주 침착한 목소리였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공중 높이 솟구쳐 오른 게 쥐가오리 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쥐가오리가 공중 높이 솟구쳐 오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다. 세빌라노는 발바닥 사이에 있던 진주를 보트 말미에 있는 물단지 뒤에 끼워놓고 작사를 집어들었다. 지금까지 나는 쥐가오리를 9마리나 죽였다고. 쥐가오리를 죽이는 건 똑같은 크기의 고래를 죽이는 것보다도 더 쉬워. 고래처럼 지방질이 두텁지 않거든. 그리고 환도상어나 타이거상어 혹은 커다란 회색상어를 죽이는 것보다도 쉽지.
쥐가오리 신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은 정오가 되기 직전이었다. 가벼운 바람이 불면서 바다에서 물결이 일었다. 세빌라노가 쥐가오리를 쉽게 죽이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9마리의 쥐가오리를 어디서 죽였는지 설명하는 동안 쥐가오리 신은 계속 우리를 따라온 게 분명했다. 나는 그가 날개를 활짝 편 모습을 제일 먼저 발견했다. 쥐가오리 신은 보트 옆을 지나치면서 호박색 눈으로 계속 나만 바라보았다. 진주는 내 것이다. 그것을 바닷속으로 던져라. 진주는 너에게 불행만 가져다 줄 뿐이다. 네가 그것을 돌려줄 때까지 아군이 계속 너를 쫓아다닐 것이다. 그 눈은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때 내가 어떤 소리를 중얼거리며 두려움을 드러낸 게 분명하다. 세빌라노가 옆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그는 내가 겁쟁이 꼬맹이가 아니면 미친 사내, 둘 중 하나가 분명하다고 단정했을 것이다. 쥐가오리 신은 작사를 던질 수 있는 사정거리 바깥에서 수영했다. 그는 위험있게 우리를 앞질러 갔다가 커다란 원을 그리며 다시 되돌아왔다. 세빌라노는 두 발을 넓게 벌리고 한쪽 다리로 조종키를 고정시키고서는 한 손으로 무거운 작사를 든 채 기회가 오기만 기다렸다. 진주는 내가 집을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것을 집으려면 보트 끝까지 기어가야만 했다. 세빌라노에게 들키지 않고 움직일 수는 없었다. 나는 쥐가오리 신이 더 가까이 다가와서 세빌라노가 모든 정신을 그에게 쏟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했다. 세빌라노가 또다시 나에게 시선을 던졌다. 이제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마돈나가 네 아버지와 선단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돈나가 들고 있던 진주를 훔쳤어. 그리고 밤새도록 배를 몰아 진주를 발견한 산호초 섬으로 가서 쥐가오리 신에게 돌려주려고 했던 거야. 그렇지? 내 말이 맞지? 부모를 잃은 가엾은 어린아이에게나 말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나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말할 게 있어. 나를 빼면 이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비밀이야. 세빌라노가 잠시 침묵하면서 쥐가오리 신을 쳐다보았다. 네 아버지가 판단착오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선단은 이 하늘 아래를 항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라파즈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해 있을 거야. 그리고 네 아버지는 정원에서 돼지 바베큐와 멋진 포도주를 즐기고 있을 테지?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꼼짝도 않고 못 들은 척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세빌라노는 내 마음을 읽고 있었다. 냉정을 잃지 말라고 친구. 선단이 푼타 말도나도의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된 이유를 설명하려는 것뿐이니까. 내 아버지 선단은 버밀리온에서 가장 훌륭한 선단이었어. 게다가 내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선장이었지. 하지만 선단과 선원들과 내 아버지는 지금까지 수없이 겪어온 평범한 폭풍우에 당하고 말았어.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 않아요. 나는 말해야 되겠어, 친구. 쥐가오리를 물리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동안 내가 정신이 없어서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자네가 괜히 미친 짓을 하면 나로서는 자네 목을 따버릴 수밖에 없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네 아버지의 죽음은 쥐가오리 때문이 아닌데 자네가 잘못 알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 쥐가오리 씨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급하게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듯 아름다운 검은색 날개를 위아래로 펄럭이며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세빌라노는 포기하지 않았다. 줄 끝을 작살에 메고 나머지 줄은 발밑에 동그랗게 말아놓았다. 바람이 심해지고 남쪽 하늘에 엄청난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할 때 나는 자네 아버지에게 라스 아니마스 방향으로 돌려서 폭풍을 피하자고 말했어. 자네 아버지는 웃으면서 말하더군. 바람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폭풍이 불기 전에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것은 최악의 판단이었어. 자네 아버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은 진주 때문이야. 진주를 마돈나에게 선물했기 때문이라고. 물론 그때 자네 아버지는 진주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 우리가 말다툼을 하고 바람이 더 거세지고 구름이 더 많이 모여드는 동안 그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마돈나에게 선물한 흑진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네 아버지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어. 나는 네 아버지가 말하는 방식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지. 세빌라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턱을 치켜들고 당시의 아버지 표정이 어땠는지 보여주었다. 그 표정을 보니 거실에서 갈라도 신부님에게 진주를 건네던 아버지 얼굴이, 그리고 살라자르 가문을 하늘이 영원히 축복할 거라며 어머니를 달래던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세빌라노가 계속 말했다. 나는 네 아버지가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 신이 자신을 돕기 때문에 폭풍 같은 건 불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세빌라노는 손가락으로 작살 끝을 문질러 보고는 작살이 휘지 않았는지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에 공중으로 던지는 연습을 몇 번 해보며 물었다. 만일 자네에게 새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네는 마돈나에게서 진주를 훔치겠는가? 나는 대답을 못하고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들은 다음에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내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그가 말했다. 아니야, 라몬 살라자르는 진주를 훔치지 않을 거야. 물론 그렇고 말고 선단이 침몰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됐으니 말이야. 그리고 좋은 친구 가스파르 루이즈의 진주도 훔치지 않을 거야. 가스파르 루이즈 세빌라노는 내가 대답하기를 기다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배 뒤쪽에 앉아서 쥐가 우리 신이 우리 뒤를 유유히 쫓아오는 광경만 바라보았다. 세빌라노가 쥐가 우리 신을 죽이든 죽이지 못하든 내가 해야 할 행동은 아주 분명했다. 내가 취할 행동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나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다. 그것을 세빌라노에게 말할 순 없었다. 17. 쥐가 우리 신의 복수. 쥐가 우리 신이 또다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보트를 앞질러 나가더니 커다란 원을 그리며 다시 돌아왔다. 그날 오전만 벌써 세 번째였다.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훨씬 가까웠다. 호박색 눈은 내가 아닌 세빌라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작살을 던지고 싶으면 던져보라고 세빌라노에게 도전하는 것 같았다. 세빌라노가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작살을 던졌다.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둥글게 놓여있던 줄이 힘차게 앞으로 뻗어나갔다. 그 줄이 내 발 한쪽을 휘감으며 나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순간 내가 바다로 끌려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발을 휘어감은 줄은 저절로 풀렸다. 보트에서 앞으로 쭉 뻗어나간 작살이 원만한 원을 그리며 아래로 떨어졌다. 그것은 양 날개를 활짝 편 쥐가 어르신의 몸통 한가운데에 정확히 박혔다. 그 끝에 달린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보트가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는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더니 정신없이 기웃뚱거렸다. 그러고는 줄이 또다시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보트가 앞으로 끌려가기 시작했다. 내 친구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군. 세빌라노가 아주 유쾌하게 말하면서 조종키를 잡았다. 축제에라도 가는 사람 같았다. 이런 속도면 내일쯤에는 과이마스에 도착할 수 있겠어. 그러나 세빌라노의 기대는 곧 어긋나고 말았다. 잠시 동쪽으로 가던 쥐가 어르신이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물이 보트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우리를 조금도 괴롭히고 싶지 않다는 태도였다. 그는 내가 컴퍼스로 방향을 잡으며 조종키를 운전하는 것보다도 더 똑바르게 일직선을 그리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 방향은 우리 두 사람이 아주 잘 아는 곳이었다. 내 친구가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군.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지치게 될 거야. 그러나 오전이 지나고 정오가 되었는데도 쥐가 어르신은 계속 천천히 서쪽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세빌라노가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조종키를 만지지 않았다. 그는 챙이 넓은 모자를 한쪽으로 젖히고 조종키를 나에게 건넸다. 그런 다음 뱃머리로 걸어가더니 쥐가 어르신과 몸통 한가운데에 가느다란 바늘처럼 박혀있는 작사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는 때로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가끔 나를 쳐다보았다. 그럴 때마다 두 눈에서 이상한 광채가 번뜩였다. 나는 혹시 그가 지금 자신이 상대하는 대상이 평범한 쥐가오리가 아니라 바로 쥐가오리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건 아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그 궁금증이 풀렸다. 우리가 로스 무에토스 섬 근처에 도달했을 즈음에 그가 허리춤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냈다. 나는 그가 지칠 줄 모르는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줄을 자르려 한다고 생각했다. 최소한 순간적으로 그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칼을 옆으로 내동댕이 치고 두 손으로 줄을 열심히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한번 잡아당길 때마다 줄이 조금씩 당겨졌다. 그만큼 보트와 쥐가 어르신의 거리는 짧아졌다. 쥐가 어르신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계속 고요한 바다를 헤치며 똑같은 속도로 나아갔다. 둘 사이의 거리가 계속 좁혀들었다. 마침내 손을 뻗으면 박쥐 꼬리처럼 생긴 꼬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세빌라노가 줄을 뱃머리에 단단히 묶더니 모자를 한쪽으로 벗어던지고 셔츠를 벗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을 주워들었다. 그러더니 허파에 공기를 가득 채웠다가는 다시 긴 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3번 반복하며 그는 물 밑으로 잠수할 준비를 했다. 이 모든 행동을 하는 동안 세빌라노의 얼굴에는 계속 부자연스러운 웃음이 피어올랐다. 마술사가 마술을 보여줄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쥐가 어르신을 꼭 죽이고야 말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게 분명했다. 그래서 나에게 가스파르 루이지가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만 같았다. 나는 내가 위대한 흑진주를 발견했을 때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라이벌 의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라이벌 의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가만히 앉아서 세빌라노가 쥐가 어르신을 죽이려고 준비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오랜 라이벌 의식이 다시 되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허리춤에 있는 칼을 꺼냈다. 날카로운 칼이었으나 쥐가 어르신을 죽일 수도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의 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쥐가 어르신을 죽일 수 있는 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미처 그런 사실을 모른 채 큰 소리로 외쳤다. 함께 저놈을 죽입시다. 세빌라노가 나와 내가 들고 있는 칼을 쳐다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칼로는 쥐가오리의 할머니도 죽일 수가 없어. 그냥 자리에 앉아서 난간이나 붙잡고 있으라고. 그러다가 만일 쥐가오리가 물밑으로 잠수하기 시작하면 줄을 잘라버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역시 보트와 함께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테니 말이야.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 친구. 절대 진주에 손대지 마. 말을 마치는 것과 동시에 세빌라노는 공중으로 몸을 날렸다. 쥐가 어르신의 널쩍한 등 위에 뛰어내리더니 몸을 굴려서 작살이 박힌 곳으로 기어갔다. 이윽고 한 손으로 작살을 움켜쥐더니 다른 한 손으로 칼을 쳐들었다. 그가 등 위로 뛰어내리고 몸을 굴리며 기어가서 작살을 잡는 걸 눈치채지 못한 듯 쥐가 어르신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여전히 양 날개를 펄럭이면서 물속으로 조금 들어갔다 나오는 동작을 반복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세빌라노는 한 손에 들고 있던 칼에 온몸의 힘을 끌어모으며 쥐가 어르신의 목덜미를 힘껏 내리찍었다. 칼자루가 목덜미 속으로 깊숙이 박혔다. 쥐가 어르신이 요동을 치면서 공중으로 뛰어올라 내 머리 위로 꼬리를 휘젓더니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 칼을 뽑아 재차 찌르자 가는 핏줄기가 등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쥐가 어르신이 꼬리로 바다를 철썩 때렸다. 둔중한 신음소리가 그의 몸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양날개를 등 위로 올렸다. 세빌라노를 떨쳐버리려는 몸짓 같았다. 그러더니 물밑으로 잠수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보트의 매단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배를 앞으로 기우뚱하게 만들었다. 뒤이어 항해 장비들이 모두 바닷속으로 쏟아졌다.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세빌라노가 시킨 대로 줄을 자를 여유가 전혀 없었다. 곧이어 보트가 옆으로 기우뚱하면서 뱃머리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나는 멍하니 그대로 서 있었다. 우두둑 하는 소리가 흘러나오더니 줄이 저절로 끊어졌다. 세빌라노는 무릎을 꿇은 채 손으로 작살을 잡고 있었다. 작살을 더 깊숙이 박으려는 것 같았다. 모든 게 명확하지 않았다. 무릎을 꿇고 있는 데다가 쥐가 어르신의 등에서 피가 콸콸 솟아올라서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보트에서 끊어져 나간 줄이 뱀처럼 날아가더니 아이들이 운동의 날에 던진 줄이 기둥을 휘감듯이 세빌라노의 몸을 휘감았다. 세빌라노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등을 보였다. 순간 그가 가장 자랑하는 문신이 팔이 12개 달린 거대한 문어를 죽이는 광경을 빨간색과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널따란 양어깨 위에 그린 문신이 눈에 들어왔다. 드디어 그는 몸부림치는 쥐가 어르신과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두 손은 여전히 작살을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보트 속에 들어온 물을 퍼냈다. 그런 다음 파도에 떠밀려가는 노 한 쌍을 건져 올려 세빌라노가 사라진 주변을 1시간 동안 맴돌았다. 하지만 한 무더기의 거품과 손잡이가 코르크로 된 칼이 칼날을 밑으로 누인 채 거품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만 눈에 띌 뿐 세빌라노는 아무데도 없었다. 황혼욕해 나는 돛을 올리고 라파즈를 향해 배를 몰았다. 그때 비로소 진주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것은 세빌라노가 놓았던 대로 보트 뒤쪽에 가만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바닷속으로 떨어지지 않은 몇 안 되는 물건 가운데 하나였다.
마지막 장, 어른이 되다. 내가 항구로 들어갈 때도 마을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수탉이 회를 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해가 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보트를 해변 위로 올려놓고 신발을 벗어서 양쪽 신발끈을 묶어 목에 둘렀다. 그러고는 나무 밑이나 길가에서 자고 있는 주인 없는 개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 맨발로 살금살금 걸어서 말레콘을 지나 언덕 위로 올라갔다. 광장을 가로지를 때 성당의 종탑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성당 문을 여니 삐걱 하는 소리가 아주 크게 났다. 나는 어둠 속에 숨어서 누가 나오지 않나 살펴보았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성당으로 들어서면 나무로 만든 게시판이 세워져 있었다. 사람들에게 알릴 게 있으면 내용을 종이에 적어서 핀으로 꽂아 놓는 곳이었다. 게시판 한가운데에 커다란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다. 그렇게 커다란 종이로 공고를 붙여놓은 건 처음이었다. 천천히 읽어보니 마돈나의 진주를 훔쳐간 도적을 잡는 사람에게 1,000페소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공고를 떼어내서 주머니 안에 집어넣었다. 성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제단 위에서 촛불 몇 개가 타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조개 껍질 모양의 벽감이 있는 곳을 향해 복도를 조용히 걸어갔다. 벽감 안에는 머리에 장미로 만든 화관을 쓴 바다의 마돈나가 하얀 가운을 입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모든 죄인을 구하기 위해 한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마돈나의 손안에 위대한 흑진주를 놓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찬미의 선물,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런 다음 세빌라노의 영혼과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아름다움과 동시에 공포를 몰고 다니는 괴수, 오직 두 사람만이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본 괴수,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주장하는 괴물, 어린아이들을 겁줄 때 등장하는 괴물, 쥐가 우리 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나는 기도를 마친 다음 재빨리 복도로 나왔다. 그러다가 문득 문가에서 발을 멈추고는 몸을 돌려서 기다란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계단 위에는 황동으로 만든 종 3개가 나란히 매달린 종탑이 서 있었다. 발밑으로 마을의 전경이 펼쳐졌다. 여인네들과 아이들이 물단지를 머리에 이고 두 눈을 비비며 분수대로 걸어갔다. 이윽고 사방에 널려있는 굴뚝에서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광장 건너편에서 원주민 가정부 한 명이 커다란 대문 앞길을 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루지였다. 남편은 선방과 함께 푼타 말도나도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길게 늘어진 줄을 세게 잡아당겼다. 아침 미사가 열리기 1시간 전이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우르르 길거리로 뛰쳐나왔다. 나는 목에 걸려있는 신발을 풀어서 신고는 두 손으로 줄을 잡고 한 번 더 세게 잡아당겼다. 종탑을 내려와 보니 성당 안은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어 시끌벅적했다. 덕분에 나는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어렵지 않게 슬며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바깥으로 나오니 태양이 종탑 위로 황금빛을 뿌리고 있었다. 땡그렁 땡그렁 하는 소리는 여전히 마을 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종소리가 내 마음속에도 울려 퍼졌다. 그날은
내가 어른이 된 첫날이었다. 내가 어른이 된 날은 내가 살라자르 진주 판매 회사의 동업자가 된 날도 천상의 진주를 발견하던 날도 아니었다. 내가 어른이 된 날은 바로 그날이었다. 사방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으며 황금빛 태양을 온몸 가득히 받으며 집을 향해 걸어갔다. 걸으면서 나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궁리해 보았다. 어머니는 바다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을 게 분명했다. 내가 쥐가우리 신을 부리겠다는 어머니의 위협을 오래전부터 믿지 않았던 그 이상으로.